좋은 정치를 펴기 위해 임금이 시민 복장으로 잠행을 떠났다. 임금이 산골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지자 어느 모자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아들들은 들에 일을 하러 나가 없었고 혼자 있던 할머니가 임금에게 묵을 차려주었다. 임금이 묵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며 잘 먹었다. 음식을 먹은 임금과 할머니가 서로 통성명을 했는데 할머니가 학렬을 따져보더니 임금이 자신의 조카가 된다고 했다. 잠시 뒤에 일을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임금을 가리키며 형님이니 절을 하라고 했다. 아들은 임금을 형님이라 부르며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임금이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이 우리 집이니 농사를 지어놓고 놀러오라고 했다. 임금은 친필로 쓴 편지에 옥새를 찍어 아들에게 주고 궁궐로 돌아갔다. 남자는 가을이 지나 농사가 끝나자 서울에 있는 형님의 말이 생각났다. 남자는 형님이 메밀묵을 좋아했던 것이 생각나 메밀묵을 한 짐에서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남자는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인 대궐을 찾아갔다. 수문장들이 남자를 막아섰지만 남자는 형님을 만나러 왔다며 옥신각신하였다. 그러다가 남자가 수문장들에게 옥새가 찍힌 편지를 보여주자 놀란 군사들이 임금에게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남자는 특별한 장소로 인도되어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 형님네가 부자도 이만저만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임금이 찾아오자 남자는 형님이 잘 잡수시는 메밀묵이라며 내놓았다. 그리고 형님의 집에는 왜 뿔난 도둑놈이 저렇게 많으냐며 말했다. 남자는 자기 거울의 사모간대를 쓴 원이 상놈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많아서 사모간대를 쓴 사람을 뿔난 도둑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궐 안에 사모간대를 쓴 대관들이 많으니까 뿔난 도둑놈들이 많다고 한 것이다.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산골 남자가 한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임금은 남자에게 우리 집에는 뿔난 도둑놈이 엄청 많다며 여러 날 쉬었다 가라고 했다. 산골 남자는 임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그냥 임금 형님이라고 불렀다. 남자가 돌아갈 때가 되자 임금이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말해보라고 했다. 남자가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논 열마지기를 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임금은 친필로 글을 써서 옥새를 찍은 다음 남자에게 주면서 이 편지를 뿔난 도둑놈에게 전하라고 했다. 남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임금이 준 편지를 고을원에게 전해주었다. 고을사령과 원은 처음에는 남자를 무시했지만 옥새가 찍혀있는 문서를 보고는 벌벌 떨었다. 임금은 마음 착한 산골 남자를 출세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뿔난 도둑놈을 자르고 대신 이 남자를 고을원으로 삼았다. 남자가 아무것도 몰라 재판을 판결할 능력이 없자 임금이 명관 하나를 고을로 내려보냈다. 명관은 남자 대신 고을 원노릇을 하면서 계속 남자를 가르쳤다. 그래서 3년이 지나자 남자가 다시 고을원을 하게 되었다. 남자는 고을원이 된 후에 선정을 하여 고을을 잘 다스리고 나중에는 승진이 되어 감사가 되었다. 이 서사에선 산골의 모자가 우연히 방문한 존재가 임금인 줄도 모르면서 환대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의형제도 맺고 당대의 신분 질서를 초국하여 변화를 돕고 정의로운 선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이야기이다. 의도하거나 예상한 것이 아니었지만 환대의 자세가 당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를 이루게 도왔다는 소망의 서사이다. 당대 역사 속에서 실제로는 실현된 융통성이 있고 선정이었다면 조선 후기 근대화의 과정이 다르게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아쉽게도 현실과는 다른 서민들의 소망이 서사 속 관계이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아래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객 제사를 차려주고 아들 낳은 며느리. 어떤 가객이 항상 한 집에 와서 꼭 묵었다. 그 집에서는 과객 대접을 언제나 융성하게 해주었다. 한 번은 이 가객이 와서 저녁을 먹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었다. 주인이 과객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과객이 오늘은 친기가 들어 먹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자기가 제사 준비를 해주겠다고 했다. 주인은 먼저 아이가 없는 막내 며느리에게 가서 과객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셋째 며느리는 형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왜 하냐고 했다. 주인이 둘째 며느리에게도 말해보았지만 대답은 셋째 며느리와 똑같았다. 주인은 할 수 없이 바쁜 맏며느리를 찾아가 과객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맏며느리는 진작 오시지 그랬느냐며 제사상을 융숭하게 차려주었다. 과객의 제사상을 차린 맏며느리가 그 후 잠이 들었는데 꿈에 금간조복을 하니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는 몇 해를 굶다 오늘 저녁에야 잘 먹었다며 정승 둘은 낳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런 뒤 맏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정승이 되었다. 그러자 나머지 두 며느리는 그럴 줄 알았다면 자기가 차릴 것을 그랬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음덕까지 작용하여 며느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가 권위적인 명령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덜 바쁜 둘째, 셋째 며느리에게 부탁했으나 거절이 가능한 선택이었다. 과객을 환대하고 돕기 위해서는 주인 쪽의 수고와 베품이 필요하기에 적대하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꺼이 환대를 선택하기에 적환대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적환대의 관계는 서로 수평의 소통과 자발성의 자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를 돕다가 서로 복을 받는 상생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겠습니다.